지금 이제 지방시대 부위원장 하고 계신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뭐 정신만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곳저곳에서 같이 네. 하면서 그 방송하는데 앞에서나 이런데 카페에서도 많이 뵀는데 네. 항상 바쁘게 전화 통화하시는 모습을 뵙고 있었습니다. 뭐 일이 많죠 뭐.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해서 결국 한동훈을 제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네. 윤리위 결정이지만 사실 장동혁 대표가 복귀하자마자 확정을 시켰는데요. 결국 장동혁 대표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뭐 절차적 정당성, 당위성을 중요시하는 판사 출신. 아마 판사 검사 가불 관계도 작동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충재 칼럼에 그렇게 이제 썼던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웠잖아요. 그렇죠. 저 단식했잖아요. 그 사이에 사실은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줬다라는 말도 했죠. 그 시간을 줬다는 게 법적 절차적인 시간을 줬다가 아니라 너 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 그런데 안 왔잖아.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나서 병원 갔는데도 안 왔잖아. 물론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사실 저는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저는 일도 걱정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장도혁 씨도 아마 안 올 거라는 걸 알고 그렇게 수를 뒀을 거다. 역시 스텝 출신이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줌으로써 인해서 가처분의 여지도 다 날려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오늘 오전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속가에 찾아서 조문까지 했네요. 제가 했어요. 네, 다행이네. 제가 오마이 끝나고 다시 저 빈소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한다고 이제 계획만 발표했군요. 11시에 그렇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저 노영희 변호사랑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또 빈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같이 가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오마이 온다 했더니 그때 혹시 오마이 끝나고 가면 장동혁 대표랑 만날 수 있다. 그렇네요. 시간대가. 네, 했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아닌가 보네. 11시라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동훈 씨는 사실 이제 유튜버 한동훈 씨죠. 당적도 없으니까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당의 보수의 주인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일단요, 이들의 개념 규정이 틀린 것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자꾸 보수의 대주주라고 표현하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진짜 보수 대 가짜 보수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다 가짜 보수인데 우선 대주주라 하면 뭐예요? 가치, 철학, 비전 모든 것들이 당원들에게 체화돼서 우리가 어떤 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이러면 이퀄 한동훈이 딱 떠오를 때 그게 대주주라고 개념 규정 지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옛날 같으면 그들이 대주주라고 할 정도 되려면 박정희 뭐 이런 느낌이 됐어야 이제 대주주라고 하겠죠. 그런데 본인들 입으로 대주주라고 그래요. 자, 지금 한동훈 씨를 놓고 과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보수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투영되고 체화됐다고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잖아요. 아마 그 국민의힘 당원들을 물어도 일부 지금 이 쫓아다니는 몇 명은 그럴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게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어떤 가치와 철학이 있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그다음에 진짜 보수, 가짜 보수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개념 규정 짓는 진짜 보수가 뭔지를 몰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3 내란을 자기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수다. 그러면 고 반대했다 치고 그 다음 순간부터가 정확히 이 자기 행보가 일치되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권을 탈취하려고도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한덕훈. 네. 또 그 뒤에 탄핵에 대한 입장도 오락가락했죠. 다들 그 일종의 그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말장난이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드러난 현상,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 당의 어떤 패권에 대한 자리 이런 싸움일 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관계의 다툼 정도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 많은 찌라시가 돌았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얘기도 들리는데 뭐 대구도 있고 심지어 미국 대통령설도 있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대통령설이 더 훨씬 빠르니까. 그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가장 바라고 그걸 조언하는 사람이 있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자기 입지가 넓어지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저는 가능성 제로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쪽으로 나오면 지금 이제 왜 제로라고 보냐면 결국 서사의 답이 있다. 서사가 외부의 어떤 강력한 어떤 세력
검찰 권력이다 이런 거에 맞서서 생긴 서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 당내 패권 싸움에서 그래도 어쨌든 밀려났다고 하는 아주 작은 서사라도 자기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서사의 완결점을 찍으려면 정치적 투쟁이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장 무소속이다 무슨 어디 지자체장으로 가면 그건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법적인 제약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때. 그러면 결국 이제 싸운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든지 아니면 뭐 당의 대표가 된다든지 하는 또 비대위원장이 된다든지 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그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서울시장 무소속은 제로라고 보고 그러면 창당 가능성이 있느냐? 창당의 흑역사가 보수 정권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있는데 바른정당이라든지. 근데 그때도 보면 그래도 나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그 네. 서사가 있었죠. 그런데 뭐 그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니 뭐니 했는데 바로 요 옆에 있는 서강대교도 못 건너갔어요. 위화도 해구는커녕 위화도는 저 함경도에 있어요. 멀어요. 바로 옆에 서강대교도 못 가서 바로 유턴해서 31명인가가 나갔다가 20명인가가 돌아오는 사람, 조직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철학이잖아요. 지금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데 창당은 거의 불가능이다. 뭐 돈이야 있을 수 있겠죠. 뭐 다 부자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돈으로 사람을 모은다 옛날 얘기잖아요. 어떤 지향점이 일치될 때 저절로 모여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창당도 불가능이다. 그러면 가처분 이런 법률적인 걸로 하느냐? 가처분 했으려면 진작에 했겠죠. 이 휴대폰 오픈하고 비번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지금 와서 가처분 법적으로 했을 때는 그 한동훈 본인들은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한동훈과의 이 관계를 또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고소고발 좋아하는 분이 아직도 이정주 기자에 대해서 안 하고 고소를 있죠, 그죠? 네, 이정주 기자는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제발 좀 들어와 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남는 선택지가 이제 하나만 남죠. 그러면 무소속 출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궐 대구시장 이런 데 가는 데에 생기는 보궐 이런 부분 또는 한 타임을 더 기다린다라고 보면 이제 다음번 비대위 이런 게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복권되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정치인들은 보면 본능적으로 그 5일장 거대장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5일장이 아니라 이제 4년장이죠. 4년 만에 돌아오는 거대장인데 국회의원은 253자리 합치면 300자리를 놓고 벌이는 싸움이지만 이건 4,800자리를 놓고 벌이는 큰 싸움이라는 장이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자체장으로는 본인이 어떻게 하질 못해. 그러니 여기서 생기는 혼란이 생겨버린 거예요. 큰 장은 서는데 자기가 좌판을 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코너 목 좋은 자리 이런 건 아예 되지도 않고 흘러가는 자리 손님들이 그냥 흘러서 지나치는 자리마저도 지금 좌판을 펴지 못하는 요런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죠. 좌판을 펼 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다라고 평가를 해야겠네요. 네. 어저께 친한계 의원 16명은 한동훈 제명이 해당 행위라면서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어요. 워딩은 네. 굉장히 셌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뜬금없이 장동혁 즉각 물러나라 자멸의 길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호랑이 없는 꼴에 여우가 왕질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장동혁 대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아마 작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성국 씨가 이제 좌표점을 찍었잖아요. 한동훈 다음은 오세훈이다라는 그렇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뭐라 그래 그 비아냥 하듯이 이제 조정훈이 나가도 오세훈이 이긴다는 식으로 하고 뭐 나경원 몇 사람을 들었죠. 네. 그래도 오세훈은 이긴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 한동훈을 완벽히 이제 제명이라는 건 최고의 단계로 밀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다음 순서는 나다. 그러면 2판 4판이다. 거기다 이제 5대5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7대3이 강력히 올라가 있잖아요. 이 기세면 7대3 관철시키겠죠. 그렇죠. 어쩌기 보면 특정 지역만 관철시킬 수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일반화하지 않고 그렇게 보면 밀려난다. 라고 작심하고 지금 타이밍에 어차피 2판 4판이 됐다. 그리고 이제 지지층이 비슷하잖아요. 한동훈 씨랑 오세훈 씨가 이제 양쪽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5, 60대 여성분들 5, 60대 여성분들 훈남들을 좋아하나? 약간 훈남이라고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훈자로 끝나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접점이 한편에서는 또 합쳐지면 경쟁을 하겠지만 비슷한 지지층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전 대표 혹시 그 홍준표 씨가 쓴 그 SNS 글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보시면 홍준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말을 가지고 말장난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좋게 표현하면 언어의 그 수사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페이스북에 보통 서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요 홍준표 전 대표의 글을 보고 굉장히 재밌는 걸 느꼈어요. 저 글을 잘 보면요. 장동혁 씨에 대한 글인가 한동훈 씨에 대한 글인가 잘 보세요. 양쪽이 다 그러네요. 해당됩니다. 참 가관이다.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지를 한다더니 호랑이는 본인이겠죠. 자칭 여우는 뭐 장동혁이 될 수도 있고 한동훈이 될 수 있고 중심 없는 여우들끼리 여우들끼리잖아요. 이전 투구도 아니에요. 어디 북한 다녀오셨나 봐요. 니전 투구를 하는구나. 니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퇴진시키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공천보호나라고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다. 자 이게 보면요 굉장히 둘을 다 한 번에 일타 쌍피로 날리는 글이에요. 페이스북에 있을 때는 되게 멀쩡해 보이세요. 맞아요. 페이스북에서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제 어떤 거냐. 자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딱 그렇죠. 그거잖아요. 자기 스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이충재 칼럼에도 나오지만 판사와 검사의 갑을 관계. 뭐 변호사시니까 더 잘 많이 보셨잖아요. 그 급이 크죠. 강하죠. 네. 그러면 자기 스텝이라고 말한 거 굉장히 자존심 상했고 벌써 그게 이제 대표된 지도 몇 개월이 그렇죠. 지났는데 거기다 이제 그런 갑을 관계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줬다라는 표현이 너 그래도 최소한 인간적으로 와서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그랬어야죠. 네, 모두가 그런 그걸 부분들. 예상을 했는데. 고 저루의 어떤 일종의 골드 타임을 놓친 거잖아요. 뭐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런 것까지 겹쳐서 보면 장 대표는 당분간도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급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잖아요. 보면 급브레이크 걸리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밀어낸 기세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김종혁 최고도 있고 각종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확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완전히 한 세력을 아웃시킬 수 있겠죠. 한동훈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6명에다가 원외까지 해서 한 40몇 명이 이제 발표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그것도 의미가 있는 수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렇게 발표했을 때 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도부에서 공천받기 불가능이 된 거잖아요. 어제 그런 메시지를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냈을 때 과연 그럼 그들을 다 밀어낼 거냐 선별적으로 밀어낼 거냐 해서 지금 전한길 씨의 기세나 또는 장동혁 씨 기세로 보면 다 밀어낼 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잘한다. 장동혁 대표가 조금 더 네, 칼을 네. 또 그 넓게 휘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럼 결국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친한계 당권파와 개파 싸움이 이제 정점으로 치닫겠네요. 아마 이제 당권 싸움이라고 할 건 없죠. 지금 이제 물러나라라는 목소리가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 내부에서 그 이제 최고 그렇죠. 정점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것도 현역 의원 어쨌든 열려서면 대부분 비례대표 내지는 좋은 자리들 그렇죠. 강남 이렇게 이제 그 대표로 발표하신 분이 강남이잖아요. 그 비례에 가까운 준하는 그런 자리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때 딱 집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 보훈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면 당권 싸움이 되려면 사생결단을 내고 여차하면 우리가 창당을 한다든지 해서 당을 뽀갠다까지의 결기가 있고 또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워딩이 나오면 예전에 뭐 민주당이 막 분당하고 이때 보면 이런 정도 워딩은 그 다음 스텝이 이제 순차 탈당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신당 창당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선제 탈당도 예, 있고 맞습니다. 또 완전히 어떤 괴멸적 타격을 입힐 정도의 아주 딱 송곳으로 찔러서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없잖아요. 다음 스텝이 기대가 안 돼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가장 정점이 창당인데 그렇죠. 창당에 대한 의지도 또는 조직이나 사람의 움직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비례대표는 어떻게 돼요? 자진 탈당하면 그냥 아웃이잖아요. 제명을 시켜줄 리는 없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탈당을 했는데 새로 창당이 안 된다고 하면 그분도 이제 당적이 없는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미아가 돼버리죠. 갑자기 이제 갈 길이 이제 없어지는 그렇죠. 이상한. 그래서 어제 이제 왜 보면 아윌비 백하고 멋있는 척은 했잖아요. 굉장히 짧았죠. 들어갈 때 보면 뭐 사람들 그 연호하고 하는 거 보면 엄청난 뭐를 발표할 것 같이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길게 보진 못했지만 본 그런 그 기자회견 중에 가장 짧지 않았나. 네네. 심지어 자기가 예고한 시간보다 좀 일찍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예고한 시간이 되기도 전에 끝났던 정말 아마 두 가지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그만큼 준비된 미래가 없다. 뭐가 가능성 있으면 보통
아윌비백 하더라도 암시라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암시조차 할 만큼의 어떤 그런 비전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거 한 가지.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 텀 두는 거 자체가 저희 세대에서 말할 때 그 킹 받는다고 하거든요. 킹 받는. 뭐 저렇게까지 저 그냥 15초면 끝낼 거를 저렇게 나름 멋있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 아윌비백이 영화 여러 장면에 있죠. 터미네이터도 있고 뭐 몇 군데 영화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 아윌비백하고 어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부동산 얘기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에 주택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핵심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신속. 이제 사실은 많은 대책 중에 마지막 방점이 공급인데 물론 이제 세제에 대한 거는 아직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흔히 부르는 세제에 대한 거는 아직 전면적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꺼내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위하 기능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주머니에서 또는 이제 칼집에서 칼을 꺼내지 않을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한 제일 위력을 무서운 거죠. 발휘하는 것인데 그러면 뭐 야당에서 비판도 하고 뭐 하지만 자기들 때에는 30만 호 공급한다고 하고 다 늦어지고 못했어요. 다 지연되고 지금도 다 지지부진해요. 뭐 하남, 교화, 세교 등등등 하기는 하지만 다 진행은 가지만 다 더디거나 지연됐거나 해서 원래 자기들이 발표한 계획대로 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특징을 보시면 정부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범주에 있잖아요. 이 장소 자체가 맞아요. 사실은 더 세게 하려고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리들 물론 기존의 태릉 같은 데를 하다가 일부 저지가 있었지만 그거는 세대수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LH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설사 민간 건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양의 분양가 타이밍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늦추고 여러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이제 정부 주도형으로 일단 급한 어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것들을 빠르게 좋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거지 뭐 어디 후지게 뭐를 한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산시키고 가면서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해소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기본에 이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점으로 보면 지방선거 이런 걸 다 계산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지방선거 이런 거랑 다 관계없고 주택 가격이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더 가면 안 된다. 이거는 국민의 양극화가 일어나거든요. 국민 심리의 양극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적기에 제대로 발표했다고 봅니다. 이제야 좀 정부가 정부다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협의를 안 했다. 용산에 그게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늘리느냐 했는데 세운상가 거기서도 그렇게 높이해서 늘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왜 반대를 하며 참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고밀도 저집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밀도로 높게 짓고 저집적 시킨다. 그 충분히 그 계산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용산은. 네. 충분히 그래도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평소 민간 개발을 강조해 왔는데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집안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하나는 이걸 비판하다 보면 바로 부메랑이 돼 자기네한테 그렇죠. 돌아가요. 당신들 때 이거 발표해놓고 지금 못했잖아. 민간 분양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네, 못했잖아. 못했잖아. 양평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 밝히고 뭐 다 물타기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 못했잖아. 이런 이제 부메랑을 의식해서 지도부에서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예,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경원, 대구시장 후보는 권영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나 반대 의견을 냈네요. 나경원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가할 가치도 없는 재탕, 삼탕, 맹탕 발표, 쥐꼬리 공급 신용 부풀려 발표하고 실제로는 규제로 올가매는 국민 기만. 자, 재탕 삼탕을 발표한 게 누굽니까? 국민 기만을 한 게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너무- 그때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지역, 민간 개발이 정확히 보면 민간한테 다 맡기고 세워라 내워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이런 게 이제 왜 신통기 얘기라고 오세훈 시장이 맨날 강조했잖아요. 신속 통합 이런 거야말로 신통이죠. 그야말로 빨리 하겠다, 적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히 표명한 것이라서 재탕 삼탕과는 다르죠.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다른 거고 또 권영진 씨 뭐라 하겠습니까? 권영진 씨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은 현재 주택 시장 수요에 현격히 미치는 못하는 말 그대로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고 했네요. 자, 정 안 될 때는요. 언발에 오줌이라도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발 얼어서 걷지도 못합니다. 최소한의 왜 우리가 저
여러 가지 그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할 때 승화 승수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심리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선행지수로서 심리가 더 강하고 빠른데 대한민국은 원래 부동산 시장 그렇게 빠른 시장이 아닌데 그렇죠. 대한민국의 특수성이에요. 반응이 빠르죠.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엄발에 오줌이라도 넣었다 그러면 그게 반응 속도가 빠르거든요. 아, 안정화되고 나도 이런 양질의 저기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럼 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면 강남 3구로 편중돼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누그러뜨리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또 추가 공급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제 좀 답답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1심 참 이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제일 억울한 사람 하나 있잖아요. 권성동 저는 윤석열 씨도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럴 거면 내란을 왜 일으켰나? 그렇죠. 사실 1년 8개월이면 자기 임기가 아직도 남았었을 거거든요. 네. 요즘 군 생활도 그 정도 하니까 잠깐 이제 정신 차리려고 들여보내는 정도였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신동욱 그 의원 등등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려면 왜 내란을 했나? 그런데 그 말에 논리적으로 보면 답이 숨어져 있죠. V0 김건희가 내란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사실은 이러려고 왜 내란했나 그러면 김건희 재판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내란했나? 결국 김건희 때문에 내란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총론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면 행위는 있었으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잖아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행위는 분명히 있다고 쭉 읽어내린 판결문을 제가 듣다가 아 변호인의 변론서를 읽구나. 분명히 행위는 있다고 그랬어요. 뭐도 행위가 있어요. 쭉 그 적시를 했어요. 그래놓고 처벌은 안 해. 사실 그렇게 변론 유지서를 저희 소속 변호사님이 써왔으면 저는 많이 혼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억지 부리면 안 된다. 적어도 기본 법리엔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판결이 그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저희도 이제 논쟁을 많이 해보는 사람들이잖아요. 토론을. 그런데 토론에서 딸릴 때 뭐를 해요? 미사역구가 많이 들어가요. 뭐 사자성어 붙이고 사자성어 붙이고 인두비오 프로레오 막 하면서 막 제가 인두비오 프로레오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쓸 거 없을 때 쓰죠.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여기서 불확실한 게 어디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뇌물 사건에서 이거 이상은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아니 녹취도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김영선이 주랬는데 말이 맞네. 본인이 인정했어요.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할게. 김건희도 얘기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 얘기했다. 또 얘기할 거다. 아니 도이치권은 심지어 그 매수콜하면서 40% 떼줘야 된다는 녹취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뭐가 불확실하고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는 법 왜곡죄인가를 지금 뭐 독일에서는 처벌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 왜곡죄가 아니고요. 사실 왜곡죄. 이건 법리를 왜곡한 게 아니라 사실이 명확한데 지금 불명확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왜곡죄죠. 사실 수요일날 제가 오마이 이 자리에서 생중계하면서 코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도저히 법리적으로도 코멘트를 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큰일 났잖아요. 샤넬백 하나는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정치 브로커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어이 큰 시장 계약서만 쓰지 열렸어요. 않으면 예. 여론조사 다 계약서 안 쓰고 해줄 수 있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여론조사라는 게 여러 사람에게 뿌려갖고 그 바람을 만들어내는 데 효용이 있는 건데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제 주가 조작하는 선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저게. 난 몰랐어요. 난 뭐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지 몰랐어요. 100% 그냥. 수익 분배하지 않으면 네. 90%만 하더라도 이거는 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네. 놀라운 8억 얼마였죠, 그죠? 네. 차익만. 그거 지금 하나도 몰수 추징 결국 못 하고. 그렇죠. 오히려 사실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얘기가 나올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그 구속 일정을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유죄가 나온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것이라고 하면 김건희 씨가 받아가야 될 형사보상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샤넬백 추징금 1,000만 원을 빼고도 어허. 한 4천만 원 벌어가시는 거더라고요.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결과인 게 거기서도 또 한번 한 가지 아주 사실은 분노할 게 사회적 어떤 지위에 따라서 뭐 일종의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V0라면서요. 정치 공동체라면서요.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을 해야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약하게 이렇게 해서 세게 그걸로 재단하면 안 된다. 욕하면 안 된다. 이 사람 도대체 이 저 재판장은 어디? 그러니까 자꾸 우주에서 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AI 판사를 도입해야 된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제미나이나 어디 저 챗GPT 물어보면 이것보단 또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내용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요거를 자세히 다 집어넣어도
따블이 뭐예요? 그 절반, 그러니까 15년의 절반은 나오지 않겠어요? 사실 저는 그 재판을 생중계하는 입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가 감이었습니다. 감이. 이거에서 보여지는 선민 의식이 판사가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길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어차피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거다. 왜냐면 대법원의 기본 권리나 저희 법대 들어가면 처음 배우는 헌법 총칙, 헌법 총론에서 배우는 원칙조차 무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저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이제 명태균 씨 거 강혜경 씨랑 이제 저랑 밝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이제 고소 고발 받아서 계속 조사 받았고 맞아요. 뭐 그런 아직도 뭐 완결은 안 돼 있어요. 저희 뭐 지난 대체로 완결이 됐지만 화요일 날 서울청 또 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보니까 분노도 더 치밀기도 하고 또 황당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또 나와서 활개치면 또 계속 저 시비 걸고 할 거 아닌가 하는 황당한. 실제로 명태균 배우자 이승은 씨는 두고 보자라면서 체증 다 해놨다라고 하면서 협박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벌써요? 네. 벌써? 네, 2월 5일 날 선고 나오면 두고 보자. 오늘 어제 게시물인가로 봤을 때는 봉지욱 기자를 대상으로 체증 다 해놨다 두고 보자라는 그러면 식으로 하나만 나오더라고요. 여쭤볼게요. 이게 이 판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났다고 해서 명태균 재판부에서 이걸 똑같이 따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따를 이유도 없고 사실 네네. 세비 반띵 자체는 그 네. 김영선의 공천이 다른 뭐 김건희로 인해서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세비를 반띵한 것 자체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인 판결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 2차 특검에 대한 거 이제 입법 저기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래서 반드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절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이 그 개별 행위들 그리고 조사받을 때 정말 화가 많이 나죠. 그렇죠. 막 저도 여기까지 그랬는데요. 막 치밀어 네. 오르고 막 하는데도 그래도 객관적 사실 자체로 밝혀야 되겠다. 뭐 특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공할 거 제공하고 온 당사자로서 사실 그 부위원장님이나 저나 강효경 씨나 알고 있는 게 이만큼이면 입증할 수 있는 요만큼만 들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확실한 증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또 뭐 막 그렇죠. 음해하듯이 할 수도 없는 거라서 정확하게 있는 것들만 하고 그 정확하게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이건 뭐 솜방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솜사탕이죠 그야말로. 김건희 씨가 얼마나 좋았으면 손을 꽉 잡고 그냥 뭔가 막 그렇죠. 속에서 막 좋아서 나오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변호인도 기대를 못했을 겁니다. 네. 네, 좀 기분 좋은 소식으로 조금은 잠깐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답니다. 5천 한 300, 5,259. 5,259. 네, 하이닉스는 호실적에 장중 첫 90만 원 돌파를 한번 했다고 하네요. 하이닉스 대단하죠. 영업이익이 총 매출액의 절반 정도가 영업이익이니까 그만큼 고부가치 HBM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난 고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물론 사이클은 있습니다만 이 사이클 상에서 지금 계속 타고 가는 사이클이라서 다음 세대에 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호실적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인터스텔라가 있으면 1년 전 정구성에게 다시 한번 외치고 싶네요. 코스피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연결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9시로 이제 연결식이 공지가 됐는데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멘토였던 이해찬 전 총리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들고 간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이제 이해찬 총리님 작년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식사하면서 저에게 이제 친필 그 해고록 이해찬 해고록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처럼 거기다 사인을 해서 주시고 사모님께서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뵀을 때도 정정하셔서 저희끼리 덕담으로 백수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마음 안타깝고 그게 단순히 어떤 어르신 한 분의 그런 서거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 바뀌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라서 굉장히 절절하게 마음이 아프고요. 그래서 빈소에 한번 다녀왔는데 지금 다시 가고 내일 이제 세종에 은하수 공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할 때도 같이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 이해찬 총리님께서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놨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 주 또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저도 원래는 내일 이제 그렇죠.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했다가 추모하는 마음으로 2월 8일 일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화들이 오셔서 내일 갈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제가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개별 메시지도 드렸는데 띄워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중복적으로 메시지를 받으셨더라도 괜히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거꾸로 마시면 착오로 안 오시면 되니까. 죄송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오후 3시에서 6시로 변경됐고 반복적으로 혹시 메시지 받았다면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에 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네요. 네. 사실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부터 취재썰 아니면 과거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저기에 또 누군가 영상 응원을 보였다고. 네. 정모 변호사라고 셀럽이 되고 싶은 이미 셀럽이 된 정모 변호사. 네. 네. 네, 성황리의 출판 기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